안녕하세요. 고설 강사입니다. 아마 요 전에 그 스카이 학종 서류편을 보고 오신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서류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처음 저를 뭐 보실 분도 있으실 텐데 저는 고설이라고 하는 강사명으로 로고스에서만 강의를 하고 있고요. 로고스에서 2009년부터 뭐 벌써 10년 넘게 최상위 입시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설 대표 강사로서 스카이 학종 관련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뭐 스카이 모든 학종에서 가장 많은 또 수강생뿐만 아니라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제 구술 면접 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서류에서도 제가 PPT를 구성했듯이 여기도 각 대학교별로 앞에 핵심 한 세네 줄 말씀드린 다음에 그걸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형태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답변 준비 시간이 이제 30분이죠. 그리고 실제 시험 시간은 15분인데 두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 그다음에 사회학, 그다음에 수학 이렇게 세 개 중에서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경영경제, 자전, 소비자, 농경제처럼 이제 수학을 같이 보는 단과 대학이 있고요. 통상은 이제 사회학과 수학의 조합이지만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뭐 둘 중에 하나를 인문학과 사회학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비상경, 상경 아닌 곳은 이제 인문학과 사회학을 둘 다 시험을 봐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두 세트 기준으로 30분간의 준비 시간을 가진 뒤 15분 동안 그 두 세트를 가지고 답변을 하고 교수님께 질문을 듣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박 내지 후속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형태는 이제 2015년부터 벌써 7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항상 어떤 하나의 시험이 반복해서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른바 단과대별 재량이 세집니다. 즉 후속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전체 입학본부 안에서의 통제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뭐 서류 내용을 연계해서 물어보신다든가 특히 인문대에서 뭐 지원 동기를 물어보신다든가 일반 전형에서요. 그런 경우에 단과대별 재량이 강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는 사실 다른 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면접 구술의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연대 고대에 비해서는 제시문이 가장 짧죠. 근데 짧은 제시문을 가지고 교수님과 자유로운 상호작용, 소위 말하는 토론을 중요시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토론에 있어서 중요한 건 배경 지식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주어진 제시문에서 뽑을 수 있는 쟁점을 가지고 토론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늘 지식을 측정하는 수능이 아니라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인 만큼 서울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장에 주어진 제시문을 활용해서 최초 답변과 후속 질문을 대응하는 연습이다. 그게 서울대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수학이 뭐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뭐 상대적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요. 늘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문제가 쉽다 어렵다와 내가 합격을 하는 게 쉽다 어렵다의 문제는 다른 거죠. 그래서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최고의 학생들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면접 구술은 진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대 전체 기출을 저는 유형별로 나눠서 보통 분석을 하는데요. 주제별로 나누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주제는 어차피 묻고자 하는 예를 들면 삼자 비교다. 그럼 삼자 비교에서도 뭐 인문학 타유 문제와 공유 경제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유형별로 우리는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는 한 8개 정도 유형으로 묻는데요. 오늘은 뭐 기출 특강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다 강의할 시간은 아니고요. 제가 앞서 강조한 제시문을 활용해서 답변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한 두세 개 정도의 기출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서울대는요, 그 로고스에서 우리 오프라인 수업이 있죠. 여름방학 때부터 우리 서울대 팀티칭, 그죠? 훌륭하신 우리 선생님들과 저도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팀티칭을 하고 있고, 뭐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10년 넘게 로고스에서 서울대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이제 강사들의 훌륭함 내지 팀티칭 뭐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후속 질문과 반박 또는 토론형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이다 보니까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구성원이 되고 멤버로 참여하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로고스에서 그런 뛰어난 학생들과 오프라인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2020년도 인문학 오후 문제인데요. 준비 시간은 30분에 요런 거 두 세트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1, 2번 답변을 한번 준비해 보고 이어서 그러니까 잠깐 뭐 일시정지를 눌러놓으면 되겠죠. 10분, 15분 정도.
그래 놓고서는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할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제 그런 특징은 아니고 제가 강조한 이 제시문을 가지고 답변을 풀어나가는 거에 대한 중요성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한 10분, 15분간 일시정지해 놓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뭐 자세한 해설이나 이런 건 로고스 공통 해설집도 있고요. 또 우리 훌륭하신 서울대 팀티칭 안에서도 이루어지니까요. 뭐 기출 특강도 있고 하니까 그건 좀 논외로 하고 제가 이 문제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시문에 있는 사례가 여러분한테 사례를 들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뭐 사례를 두 가지 들라는 문제도 있고 제시문에 있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시문에 지금 가와 나를 합쳐서 하나의 사례가 있다면 뭡니까? 바로 나의 맨 마지막에 있는 갈릴레오 지동설의 사례죠. 심지어 해롭고 악의적인 편견이라도 말이다. 뒤에 보면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고집한 것이 그러한 편견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부분이요. 여러분들은 꼭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하필 그죠? 제시문 나에서 이야기하는 지적 다양성, 지성의 다양성, 지성의 다원주의를 위한 수많은 사례 중에서 왜 하필 교수님께서는 갈릴레오의 지동설 사례를 들어주셨을까? 그런 것들이 독해 과정에서도 필요하고요. 문제 2번에서 여러분들이 사례를 들 때도 지성의 다원주의와 관련된 사례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배경 지식을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사례를 들었는지 오늘 제시문의 구조나 주제 속에서 내가 왜 하필 이 사례를 들었는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가의 내용이 좀 어렵죠. 가의 내용이 좀 어려운데 가는 쉽게 말하면요. 종교가 사회에서 차지하던 역할이 너무나 과다했던 시대에 대한 비판입니다. 특히 위에서부터 가에서 넷째 줄 이하에 보면 무신론 그 부분이요. 인간을 분별력, 철학, 법률 등 편팡 등에 의지하게 한다. 그러니까 종교의 스펙트럼을 보면 종교가 사회의 다른 철학, 법률, 평판 뭐 이런 것들과 같은 하나의 사회 구성 요소로서 각자 상호 대등하게 균형과 견제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면 그게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가해 저자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요. 바로 밑에 보면 미신은 이 모든 것을 끌어내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절대 왕정을 세운다고 돼 있잖아요. 종교가 나머지 모든 요소, 절대주의, 나머지 모든 요소를 다 신의 뜻이란 이름 하에 철학, 법률, 편판 같은 것을 다 압도했던 종교 역할이 굉장히 과다했던 시대에 대한 비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거 있잖아요.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을 때는요. 이 운동장을 평평하게 맞추려면요. 평등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을 지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각도 이게 제 한계예요. 어쨌든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랑 비슷한 논리 구조를 생각하신다면 왜 저자가 지금 무신론 얘기를 하냐면요. 종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종교가 너무 과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신론을 지향해야 그나마 종교가 다른 사회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랑 대등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향점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갈릴레오 지동설 사례가 조금 소름이 돋나요? 갈릴레오 지동설은 여러분들이 뭐 배경 지식이라고 하기엔 좀 수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자연과학의 영역, 그죠? 천동설 내지 지동설이라고 하는 자연과학의 영역이 종교 재판에서 다루어졌던 즉 종교의 역할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자연과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시대에 대한 사례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제시문 나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심지어 해롭고 악의적인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문맥을 다 무시하고 무슨 뭐 연예인 악플 비방하고 그런 악의적인 편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메저러티인 종교 권력자들에게는 그런 편견, 해로운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형태로 이 사례가 제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을 제가 길게 드릴 수 있고 뭐 실제 나왔던 후속 질문, 뭐 연예인 악플이나 이런 거를 연결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이제 요 문제 자체를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포인트를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례 하나가 나오는 것도 그리고 이 문제 2번에서 여러분들이 사례를 듣는 것도 왜 제시문에 그게 주어졌느냐 그리고 나의 마지막 사례가 가랑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문제 2번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 나의 주장을 지지했거든요. 지성의 다원주의나 갈릴레오를 우리가 옹호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근데 반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내가 어떤 사례를 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 사례를 왜 들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는 종교가 그런 사회의 다른 요소들을 압박하기보다는 자본주의 내지 돈이 인문학 고사 내지 위기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인문학 같은 영역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고민의 흔적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서는 제가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제시문을 활용해서 답변을 풀어가야 되는 것을 좀 계속 오늘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 제가 조그맣게 공통주제라고 넣어놨는데 이건 좀 사소한 포인트인데 문항, 제시문 밑에 문제가 일리가 있잖아요. 이 문항 자체에 그날의 주제 관련된 키워드를 줄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거든요. 오늘은 안 줬잖아요. 그러면 지성의 다원주의와 같은 공통 주제를 키워드로 잡아서 그거를 교수님 앞에서 최초 답변부터 좀 반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 안에서 사례가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한 간단한 그 포인트.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강의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오늘은 제가 일관되게 제시문을 활용해야 된다는 걸 위주로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공유경제 문제죠. 그래서 2021년도 사회과학에 기출됐던 공유경제 문제인데 이 역시 한 10분. 그러니까 인문학은 우리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준비하면 되는데요. 사회학은 제가 보통 연습을 할 때는 이제 10분 정도로 컷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풀어야 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도 수학을 한 20분 정도 준비할 수 있기 위해서 사회학은 10분. 그리고 인문학과 사회학을 둘 다 풀어야 되는 친구 입장에서는 통상 인문학이 더 어렵기도 하지만 후속 질문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사회학은 한 10분 정도로 답변 준비하는 연습을 시키는데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 10분 정도 이 문제 세트 1, 2번을 다 한번 준비해 보세요. 자,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역시 제시문을 활용해서 최초 답변을 해야 후속 질문도 제시문을 활용해서 풀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하고 마는 것 중에 골랐냐면요. 공유경제는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시사이기도 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제시문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앞에 풀었던 지성의 다원주의나 제시문 가와 같이 나와서 막 와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러고 있으면 아무도 배경 지시 없거나 아니면 제시문을 꼼꼼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내가 아는 건데 공유경제 그러는 순간 제시문을 꼼꼼히 안 보려는 습관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앞에 거에 이어서 이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문제부터 보시면 여러분들이 1번에 있어서 특이점은 이제 2자 비교가 아니라 3자 비교다. 즉 가나다다 가다 이렇게 따로 비교하면 안 되고 가나다를 평면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 중에서 다를 띄워놓고서는 다양한 주체라고 하는 것을 문항 자체에서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유경제에 대한 배경 지식 강의가 아니고요. 제시문 내지 문제의 구조를 가지고 답변하는 연습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제시문 가의 두째 줄을 보면 시간 순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가는 진짜 옛날이었고 나는 비교적 뭐 최근에 근현대사고 다는 현재다 뭐 이렇게 해서 시간 순으로 하는 친구도 있는데 문제 2번이 꼭 시간 순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2번을 보면 당사자가 이해관계 당사자가 점점 많아질 수 있구나라는 정도가 오히려 좀 보이는 문제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시문 가의 두째 줄을 보면 분명히 첫째 줄 끝에서부터 여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가와 같은 공동체는 꼭 과거에 있었던 거로만은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소유, 관리, 이용이라고 되어 있죠. 가는요. 공유경제를 이루는 주체가 하나의 마을입니다. 생존 공동체죠. 그래서 그 생존 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용도 하는 자치적인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나를 가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용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대주, 즉 렌탈하는 사업자는요. 소유와 관리는 자기가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옷을 빌려주고 다시 받은 다음에 새로운 사람한테 빌려서 돈을 벌 거면 내가 관리는 해야 되겠죠. 최소한.
뭐 헤어진 곳이 있으면 메꾸거나 여러 가지. 하지만 이용은 이제 다른 주체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용자들로요. 그죠? 이해관계 당사자 중에서 소유 관리는 여전히 하나의 주체가 하고 있지만 상전이 하고 있지만 이용 주체는 분리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로 가면 어때요? 둘째 줄에 중개 서비스 업체가 최근 성업 중이다. 자, 소유와 관리도 분리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에어비앤비를 제공하는 사람은 집의 소유주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관리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소유자와 이용자는 적어도 제시문 나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얼굴이라도 볼 수 있지만 다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뭐 TMI인데 해외여행 갔을 때 에어비앤비 쓰면요. 집주인이 누군지는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중개업체, 관리업체를 통해서만 연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가에서 나에서 다로 갈수록 가의 둘째 줄에 있는 나열식 키워드인 소유관리 이용을 활용한다면 가에서는 소유관리 이용이 하나의 주체, 나에서는 그 중에서 이용자가 분리, 다에서는 이용자는 분리가 원래 돼 있었고요. 스펙트럼을 본다면 이제 관리자도 또 분리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가 생겼다라고 하면 문제 2번을 답변하는 데 있어서 왜 1번은 가나다였는데 2번에서 하필 다를 얘기하는지, 그리고 그처럼 이해관계 당사자가 많아지고 복잡해지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예를 들면 뭐 타다 우버를 하면서 기존 경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구조 속에서 이해관계 당사자의 문제로 해서 자기가 하나의 뭐 사례 같은 것을 2번에서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소유관리 이용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소유자와 이용자의 거리, 아니면 수익 구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느냐, 즉 생존에서 부가적 수익이냐, 뭐 가나다를 여러 가지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어떤 것에 가장 적합하냐라는 걸 중심으로 제시문의 배치 구조를 활용해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는 우리가 제시문에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엮어서 답을 하려고 했고요. 이거는 이제 문제와 제시문 가나다의 배치, 특히 가에 있는 나열식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시문 한번 활용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최초 답변을 하셔야 누가 똑같이 부여받은 제시문을 가지고 공정한 경쟁이 시험에서 득점에 더 유리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런 문제 풀 때 제시문이 소유관리 이용으로 돼 있는지, 1번에서 가나다를 비교시켜 놓고 2번에서 갑자기 다를 왜 물어보는지, 2번에서 다양한 이해계 단계를 왜 줬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선생님 저 공유경제에 대해서 읽어본 책이 있는데요. 선생님 공유경제 관련해서 뭐 핀란드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 그 두 학생, 제시문을 활용하는 친구와 제시문을 조금 건성 보고 자기의 백윤식을 활용해서 하는 친구 중에서 누가 더 득점에 유리할지, 그죠? 주어진 제시문 구조를 가지고 채점을 하고 후속 질문을 해야 되는 시험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제시문 구조를 잘 활용해야 많은 배경지식 중에서 적절한 걸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공유경제 중에서도 이해관계 당사자와 그것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 관련된 사례를 예를 들면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네. 제시문을 구조를 분석을 하지 않고 배경지식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10년간 강의한 제 입장에서 조금 성급해 보이거나 오히려 배경지식이 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조금 기분 나쁜 표현이었다면 죄송합니다만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문학 문제인데요. 요거는 제가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네. 아까 우리가 사례도 보았고 그 다음에 제시문 가나다를 연결해서 보는 것도 보았는데 요거는 제시문 가가 문단이 3개로 나눠져 있는 것, 나가 문단이 2개로 나눠져 있는 것을 좀 착안하셔서 15분 정도 문제를 마지막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까요? 이 문제가 이제 좀 어렵죠. 어렵고 뭐 제시문 나는 이제 하라리의 책 21세기는 20화 재현이어가지고 제가 뭐 로고스 라이브러리도 쓰고 했었는데 뭐 역시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계속해서 제시문의 내용 구조를 활용해서 답변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고 우리는 계속 그걸 연습해야 돼요. 시험 전날까지. 일단 1번을 보니까요. 넷 중에서 둘이라고 돼 있고 2번을 보니까요. 나의 인공지능, 가의 백락의 역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의 백락의 역할도 문단 3개별로 A, B, C. 그 다음에 나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1문단, 2문단을 가지고 2개의 키워드를 합쳐서 구성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재심은 나는 저는 실제 이제 책을 읽어보고 봤는데요. 2번째 문단에 있는 의사, 의대가요. 실제 하라리가 쓴 책을 보면요. NFL 미식 축구 선수와 배관공의 대비로 돼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수님께서 일부러 바꾸신 거예요. 실제 원전에 있는 NFL 선수나 의대는 이른바 그 사회에서 선망되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은유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 작가나 기술자 또는 원전에 있는 배관공은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형태의 직업을 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이 문제를 해설할 수 있지만 원전과의 비교를 통해 더더군다나 그런 식의 해설이 조금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나의 인공지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1문단과 2문단을 어떻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그냥 단순히 합쳐서 빅데이터요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1문단은 그렇죠. 나한테 필요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빅데이터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나의 2번째 문단에서는 한번 제가 도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엄마가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회가 사회 구조가 너는 그냥 너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과 무관하게 의대 가. 뭐 표현 조금 죄송하지만 문과 1등이니까 경영경제 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AI는 데이터를 어떻게 넣는지에 따라 물론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그런 사회적 선호도의 왜곡으로부터는 나를 좀 보호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의 2번째 문단은 그런 왜곡된 인간 내지 사회의 판단으로부터의 개인의 소질을 객관적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이른바 보호막의 역할로도 나의 2번째 문단을 조금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교수님께서 제가 이제 문단이 나눠져 있는 거 해서 뭐 이것과 뭐 브라질 열대우림 문제 뭐 여러 가지를 또 나눠서 강의를 하는 방법은 있지만은 문단이 나눠져 있는 것도 출제 의도가 아니겠느냐. 아까 우리 처음 본 갈릴레오 지동설이 교수가 괜히 준 사례가 아니다. 이것도 문단을 엔터를 치는 것도 교수님께서 선생님 뭐 문단이 너무 길어서 나눈 거 아닐까요? 브라질 열대우림 같은 거 사회가 보세요. 2줄, 3줄, 4줄로 문단 나눠져 있어요. 길이 때문에 나눠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문단이 나눠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활용해서 답을 하자. 이제 그 정도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가는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문단은 백락의 부재. 백락이 없는 거예요. 숫자가. 2번째 문단과 3번째 문단을 나눠서 볼 때 주목할 점은 2번째 문단은요. 물론 적절한 멘토링을 못하고 있지만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못하고 있다면 3번째 문단은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나 있지. 즉 멘토가 멘티를 알아볼 수 없으면 가만히나 있지. 잘못된 방향으로 채찍을 들고 왜곡,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왜곡시키고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나의 2번째 문단에서 나온 인공지능은 가의 3번째 문단에 있는 왜곡의 문제, 왜곡된 채찍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나의 첫 번째 문단은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로 편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의 첫 번째에 있는 부재의 문제는 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적절한 과정에서 포지티브하게 멘토링을 하고 서포팅을 해야 되는 인격적인 관계를 AI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지는 찬반의 영역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방금은 제가 하나의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강의를 마무리할 때 제가 오늘 해설한 게 유일한 정답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강의하지 않고요. 하지만 제가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린 것처럼 제 시문에 나타난 사례 그리고 문제에 있는 아까 사회학에서 봤던 것처럼 다양한 주체가 등장하는 2번 문제의 출제 의도 또는 이 문제에 있는 것처럼 어떤 문단의 분할과 같은 학교에서 주어진 제시문의 상황, 구조, 내용을 활용해서 답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게, 배경지식보다 안전하게 득점하고 합격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이 정도로 서울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고려대도 역시 인스타처럼 앞에 샵 3개를 붙여놨는데요. 고려대는 이제 답변 준비 시간이 이제 저녁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리고 매년 바뀌지만 통상 20에서 24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한 세트입니다. 하지만 제시문의 길이나 개수는 서울대보다 많고요. 답변 시간은 오히려 서울대보다 짧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제가
뒤에 이제 두 번째 샵에서 말씀하길 건데, 그리고 이제 뭐 단과대별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조합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일반 전형 썼으면 모든 단과대가 똑같은 문제 보는 거예요. 그날 오전 오후 차이만 있고, 상대적으로 긴 답변 시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답변 준비 시간이에요. 즉 준비 시간은 이 정도면은 긴 편이에요. 20분, 24분. 어디랑 비교해 볼까요? 뭐 서울대도 서울대지만 연대요. 연대 작년에 제시문 두 페이지 문제 소문제 4개 주고 준비 시간 얼마 줬나요? 8분 줬죠. 타임어택. 즉 연고대를 뭐 활동호수와 일반 전형 가장 핵심적인 거 위주로 비교하자면, 고려대는요 준비 시간은 넉넉한데 답변 시간이 조금 타이트한 학교라면, 연대는요 준비 시간이 경우에 따라서 뭐 유형이 바뀔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준비 시간이 엄청 타이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단계 선발 배수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면접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계열적 합은 최저가 없다 보니까 1단계 실질 경쟁률이 그대로 다 들어오잖아요. 5배수. 그래서 거의 전국 구술 경시대회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뭐 1단계 합격자 전체 3분의 1이 파이널 재수업 듣고 뭐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는 이렇게 전국에 있어서 구술을 다 보고 구술에 대한 실질 비중이 높은 전형인데 후속 질문, 반박 질문이 없어요. 답변 시간 동안 자기가 혼자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최초에 하는 답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서울대처럼 2명 중에 하나, 활동호수처럼 2.5배수 2.5명 중에 1명이 아니라 5명 내지 6명 중에 1명이 돼야 되는 고려대 시험의 특성상 남들 하는 얘기만 그대로 하고 왔다가는 합격률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구술에 있어서 공통점도 많이 있겠지만 굳이 제가 서영고의 키워드를 좀 차별화해서 제시해드리자면, 서울대는 제시문 활용, 고려대는 이른바 창의성 내지 레어템, 이런 키워드로 차별화해 보겠습니다. 실제 문제 한번 볼게요. 2019년도인가요? 고려대학교 일반전형 기출이었죠. 두 페이지에 걸쳐서 돼 있으니까요. 이 PPT와 이 PPT 두 개의 화면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20분에서 24분 정도 준비를 하신 다음에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뭐 다운로드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뭐 이제 잘 하시고, 이 문제 전체를 제가 다 지금 기출 특강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키워드인 그 창의성과 관련해서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고대 시험 이제 수강생이 이제 현장에서 많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한테 제가 항상 요거 보통 특강을 하거나 맨 처음 하면서 3번에서 지지한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비판한 사람 손들어 보라 그래요. 어디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뭘 많이 하는지를 알고 왜 그걸 많이 선택했는지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그 논리는 알지만 반대쪽 논리들을 피겠다. 이게 창의성이에요. 즉 창의성은요, 학교에서 요구한 또는 남들이 많이 하는 답변의 논리는 다 안다는 걸 보여준 뒤, 하지만 나는 추가적으로 새롭게도 생각해봤다. 그게 창의성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창의성의 키워드는 그렇습니다. 압도적으로 3번에서 가해 입장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뭐 고대 정교반이나 특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나와 가가 문제 2번, 1번을 통해서 2번에서 특히 둘이 싸우죠. 가가 나를 비판하라고 그랬으니까. 즉 진화 자체가 일반적인 진보를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로 나눠서 봤을 때, 가는 그렇지 않다죠. 진화는 꼭 진보는 아니다. 그리고 제시문 나는 아니다. 진화는 진보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쓰여진 제국주의자라 비판을 받았던 키플링이 쓴 시잖아요. 즉 진화는 진보냐 아니냐를 가지고 대립하는 게 가와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제국주의자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제시문 다는요, 바로 그 나와 같은 친구들에 의해서 개량된 라다크 마을의 현 상태가 좋지 않다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아무래도 제시문 가나다의 구성상 또는 제국주의라고 하는 내용상 가해 입장을 지지하는 친구들이 많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PPT에도 써놨지만은 가해 입장을 비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게 창의적 답변 내지 레어템의 소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그랬다가 제가 제국주의자라는 오명을, 또는 제시문 나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또는 재심은 다의 라다크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교수님의 걱정을 사지 않을까요? 아니요. 고려되는 문제 개수가 최소 3개, 많이 나오면 4개까지죠. 그죠? 1번, 2번 답을 한 다음에 3번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최초 답변으로 1, 2, 3번을 이어서 하잖아요. 재심은 나가 제국주의로 흐를 수 있고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내가 이미 1번과 2번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1번에서 가해 논리를 이해했다는 걸 보여줬고 2번에서 나가 받을 수 있는 비판을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럼 3번에서 여러분들은 지지를 했다가는 오히려 1, 2번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동어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세트예요. 3번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해의 나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나 저는 새로운 관점에서 가해 입장을 비판하면서 라다크에 대한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와 같은 형태의 답변이 바로 제가 부탁드리는 답변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레어템일지를 고민하고 보통은 제시문 개수를 가지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어템을 즉 3번에서 비판하기로 마음 먹고 그 다음부터 논리를 세우는 겁니다. 비판하기로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절반 이상의 중요도를 가져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쉬운 거 하나 말씀드리면 가는 자연과학의 이야기죠. 그리고 나는 인문사회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시문 다도 인간사회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를 여러분들의 가 입장을 비판한다고 하면요. 제시문 나에서 예를 들면은 자연환경에서는 일반적 진보를 상정하기 어렵죠. 왜냐면 북극에 있는 펭귄이랑 남극에 있는 펭귄이 서로 막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나에 있는 인간사회 영역에서 혹시 일반적 진보를 상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를 찾아보는 겁니다. 예컨대 3년에 나오는 기아 또는 질병과 같은 것들이죠. 즉 기아와 질병은요. 해결이 될수록 좋은 게 맞잖아요. 질병 하나 터져서 수백만 명이 죽어가거나 아니면 배고파서 죽는 것 자체는 어느 인간이든 어느 영역에 살든 존엄성 영역에서 해결되면 일반적으로 좋은 거 맞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논리를 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흐를 수 있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건 맞으나 적어도 인간 사회에서 일반적 진보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아와 질병 같은 것이 해결될 수 있었고 라다크도 마지막 지금 다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으나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과도기적 문제지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좀 논리를 추가하자고 하면은 제국주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시문 나의 키플링의 시가 이 사람이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고 이렇게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질병 해결한다는 이유로도 제국주의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비판은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즉 기아 질병뿐만 아니라 인권의 영역도 진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제시문 다의 라다크 마을도 사실 기존의 전통적 일자리를 뺏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면서 생기는 일시적 과도기적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보될 영역이 있고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인간사회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형태로도 예를 들면 답변을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고려대에서 모든 문제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죠? 바로 학교 시험의 특성상 5배수 내지 6배수를 선발해놓고 만약에 후속 질문이 있는 시험이었으면 제가 레어템을 강조하네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가입정을 지지했을 때 교수가 저와 같은 반대 논리 얘기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후속 질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선택에서부터 나의 이런 기본적인 가나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창의적 사고력까지 담아서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참고적으로 고려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는요. 서울대, 연대는 뭐 연대야 이제 저출산이 시사적으로 많이 나왔고 서울대는 뭐 온갖 영역에서 많이 나오는데 고대는 모든 기출을 다 분석해서 계열적 일반 다 분석했을 때 개인과 국가 또는 개인과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혹시 아직 생기부가 살아있는 친구들은 그것과 관련된 책들 제가 로고스 라이브러리는 뭐 푸코 감시와 처벌 같은 거 넣어놨는데요. 그런 것들을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고대는 여러분들이 또 뭘 연습하셔야 되냐면 서울대는 이렇게 티키타카 막 토론하고 이런 걸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교수다 생각하고 상대방이 같은 시간 안에 다른 친구가 나랑 다르게 분석했으면 그것도 따라가고 이걸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면 고대는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강사의 강의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레어템 이렇게 개인적인 연구가 좀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 뭐 좀 TMI인데 말씀을 계속 좀 드려도 될까요?
올해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거에 따라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는지언정 고대가요.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시험 보는 그 답변 준비하는 곳에는 당연히 타이머가 있는데요. 준비 시간을 체크해야 되니까 답변하는 곳에는 시계가 없어요. 즉 5분 동안 답변하게라고 해서 1번, 2번 하고 있는데 3번 할 때쯤 시간 다 됐으니 나가게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녹화를 뭐 연대처럼 아이패드로 하고 하면은 시계가 더 나올 수 있겠지만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시간 비대면 같은 경우에 예년처럼 시험장에 시계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뭘 연습해야 돼요? 네, 내가 이 정도 얘기했을 때 답변 길이가 이 정도 시간이 흐르는구나 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런 거 어떻게 연습할까요? 로고스 찾아오시면 되고요. 저 찾아오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연세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원래 40분 약속했는데 지금 37분이 돼가서 연대는 물론 뭐 연대 또 특강도 있고 하니까요. 연대 관련해서 좀 중요한 거 말씀 나누겠습니다. 연대는 이제 추천형과 화로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 일정이 변화됐다는 이야기는 제가 요거 말고 서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 넣어놨나?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없구나. 쉽게 말하면 연대 활동 우수가요. 원래는 수능 끝나고 서울대 시험 끝나고 고대 시험 끝나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수능 끝나고 3일 후로 바뀌면서 연대를 그러니까 항상 1년 선배들 말 믿고 뭘 하면 안 돼요. 이게 급격하게 변하는 시험에서. 그래서 연대는 미리미리 좀 올해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합격한 선배나 아니면은 학교 측 이야기는 참고만 하시지 올해 바뀐 상황에서는 아무도 입시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입시 전문가인 저와 같은 사람 또는 우리 학원의 훌륭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컷 뭐 이런 건 아까 얘기했고 자 면접고사의 3유형 여러분 면접 연대 화로 생각하시면요. 아까 우리 최한 선생님 다시 한번 땡스 투 최한 선생님 요렇게 지금 제시문 3, 4개 나오고 도표 포함되어 있고 문제 많이 나오는 이 유형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인정합니다. 80% 정도는 이런 확률로 나올 거라고요. 하지만요. 제가 PPT 방금 뭐라고 만들어놨어요? 연대는요. 2015년도부터 학종에서 나왔던 면접 구술의 유형을 다 보면요. 총 3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서울대 고대처럼 유형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불과 2018년도만 하더라도요.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이게 문제 다예요. 두 줄이에요. 제시문 없어요. 실화예요. 그래서 준비 시간 8분에 실제 답변도 8분이었는데 그래서 이거 막 애들 시험장 가가지고 막 조교한테 저 제시문 못 받았는데 그럼 조교 응 아니야 그거 맞아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2년 전에 이랬단 말이에요. 애들 다 제시문만 준비하다가 즉 제가 강사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여러분들 연습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작년에 유형에 비추어서 하겠습니다만은 꼭 그것만 준비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알고 계셔요. 아, 선생님 그러면 그래도 네가 강사니까 한번 맞춰봐요. 어떻게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작년까지만 해도 파이널 때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TMI인데 서울대 일반 전형 끝나고 국제형 하스 시험이 있고 일주일 있다가 연대 화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매년 바뀌더라도 그러니까 2018년도와 19년의 형태가 바뀔 수는 있어도 같은 해에 하스의 유형은 활동 우수의 유형이 그대로 나왔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스에 2줄이 나오면 일주일 있다가 화로도 2줄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연대 입학처에서 또 보면 바꿀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일반적인 통계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바뀌었다니 오히려 화로를 먼저 보고 하수가 나중에 보자. 그러니까 하스를 앞에 친구들이 봐준 다음에 예상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첫 번째 유형을 당연히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도표만 하나 나오거나 아니면 진짜 가치 판단형 2줄 나오는 것도 같이 준비는 하셔야 된다. 올해는 후속 질문 없고요. 그래서 요 제시문 기반에서는 어차피 제가 기출 특강도 있고 뭐 특강도 있고 다 있는데요. 요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간과하고 있을 요 유형에 대한 이야기 시간은 좀 지났지만 요거까지는 제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 이제 8분이었지만요. 요거 문제 있죠? 1, 2번 한 5분 컷 해보세요. 5분 동안 준비해 보시라고요. 볼까요? 한국의 전래서라는 일반적으로 권선징악을 주제로 제시합니다. 네가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 물음에 각각 답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물음은 총 2개입니다. 본인의 경험을 묻고 있죠. 권선징악이 위배되는 상황과 대처 방법. 마치 아카데믹한 게 아니라 구술이 아니라 인성 관련된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2번. 이건 본인의 경험과 무관하죠. 왜 권선징악이 보편적 주제였겠니? 1번 물음과 연결시켜서 답변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팁을 하나 드리자면
문제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연세대가 이거 내는 패턴이 있어. 2015년부터 내는 패턴이 있는데 아카데믹한 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준비하신 다음에 그것과 일관된 논리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오늘 오히려 1, 2번이 아니라 2번, 1번 순으로 답변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크게 보면은 이제 포지티브한 방법과 네거티브한 방법입니다. 2번부터 준비하면 예를 들면 권선징악이 전래설화의 보편적 주제가 되었던 이유를요. 이제 긍정적으로 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뭐 근대 교육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국가의 통치 철학이라든가 어떤 시민 사회에 공유돼야 되는 사회적 가치관 같은 것이 강제적이지 않고 억압적이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래설화, 문학의 형태를 통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사회적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편적 주제를 풀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1번에서는 어떤 경험들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실제 사회 구성원들, 예를 들면 학교라는 공간에서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뭐 급식 시간에 줄서기, 서로 양보하기 이런 것들에 위배된 상황을 내가 협력과 갈등 관리라고 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친구들을 예를 들면 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한테 역할 부여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잘 풀어갔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큰 틀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반대로 가볼게요. 2번에서 방금 마침 고려대 레어템하고 왔으니까 약간 좀 삐딱하게 이유를 구성을 해볼게요. 문학인데 전래설화인데 주제가 보편적인 게 과연 올바를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문학은 예술이라고 하나의 갈래에서 본다면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전래설화의 보편적인 주제가 일단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긍정적인 일이기만 할까? 또는 사람들이 이 권선징악을 바라고 그걸 문학으로 마치 에미넴이 막 랩하듯이 이걸 바랬다는 것 자체가 현실은 그와 반대였다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것들. 또는 선과 악을 짓고 구별짓고 그것을 권하거나 징하는 예를 들면 뭐 유교의 삼강오리에 벗어나는 형태의 내용은 잡설하고 막 은연중에 비판하고 불태우고 이런 거랑 연결해서 보면 권과 징을 하는 세력들은 사실 누구였을까?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구성을 해보자는 거죠. 그죠?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 교육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구전의 형식을 빌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1번에서 어떤 경험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2번에서 조금 시니컬하게 답변을 했다면요. 그냥 무비판적으로 선배들이 그랬다는 이유로 또는 교칙이 그랬다는 이유로 선과 악이 너무 흑백 논리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급식실에서 뭐 3학년이 먼저 밥을 먹어야 된다든가 뭐 매점에서도 그죠? 뭐 3학년이 나오면 뭐 1, 2학년이 이렇게 못에 홍해 가르치듯이 쓸데없는 거 어떤 뭐 그렇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아니면 뭐 어떤 동아리 같은 거에 대한 기재를 할 때 3학년 입시에 대한 우선순위를 준다든가 아니면 뭐 이과 대회를 뭐 문과가 나가면 조금 타부시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교칙이라든가 그런 거 아니면 리더십에 대해서 내가 이제 3학년 짱이 됐을 때 야, 우리 뭐 발언을 할 때 1, 2학년부터 먼저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자. 또는 우리 뭐 구글 관련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서로 뭐 선배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뭐 호칭을 별칭으로 부르도록 하자. 뭐 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권과 징에 대한 또는 선과 악에 대한 이분법적인 분석을 새롭게 하고 바꿨던 사례 이제 그런 식으로도 1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아카데믹한 게 아니라 왜 이 문제를 연대에서 하나 픽을 했냐면요. 아카데믹한 거는 사실 연대는요. 시사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저출산이나 많이 나고 작년에는 특히 코로나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시사를 여러분들이 생기부 마감되고 난 뒤에도 이제 준비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연세대학교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이렇게 생기부랑 연결해서 나오는 경우에는요. 잘 들으세요. 그동안 봉사활동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를 제가 2015년 이후에 연대 학종을 다 합쳐서 봤을 때요. 바로 인성 리더십 영역에서 구성이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친구들을 돕는 봉사 경험, 특히 올해 부족하잖아요, 코로나. 그리고 이렇게 협력과 갈등 관리 관련된 리더십의 영역을요. 반드시 자동봉진에서만 뿐만 아니라 세특이나 독서 같은 경우에서도 리더십과 관련된 책들이나 고민들을 담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대 이 세 번째 형이 나왔을 때 내 경험을 결국은 적절한 상황에서 논리에 맞게 뽑아가기 위해서는 인성과 리더십,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영역과 관련된 아카데믹한 고민을 독서 같은 것으로 활용해서 3학년 1학기 생기부에라도 넣어놓는다면 나중에 면접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시점에 맞게 그죠? 드리려고 제가 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나머지는요 우리 또 필요하면 로고스 현장 강의가 있어요. 뭐 서류는 생기부터 뭐 자수특강 뭐 그다음에 컨설팅 저는 하진 않는데 우리 또 로고스 입시연구소 그죠?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입시연구소 있고 그다음에 면접 구술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이제 정규반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예요. 그래서 서울대, 고려대, 뭐 연세대 이렇게 정규반이 따로 있는데 셋 다 듣기에는 무리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각각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정규반과 특강을 잘 조합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세대는 2회 연속짜리 기출문제 특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방금 제가 시사 강조했는데 서울대도 2년 연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사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 각종 특강으로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로고스 온라인관 개관 기념으로 제가 준비한 서류 관련된 내용이랑요. 그 다음에 면접 구술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니까요. 만약에 기회가 되면 또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또 온라인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요. 우리가 야심차게 로고스 온라인관을 준비하고 훌륭한 선생님들의 강의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꼭 물론 올해 입시 압도적으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스 구술 대표 강사 고설이었습니다.